치킨무, 프랑스 미식계 흔들다. 프랑스 파리, 세계 미식의 심장. 수백 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곳에서 콧대 높기로 악명 높은 최고의 미식 평론가가 있었습니다. 푸아그라가 아니면 입에도 대지 않고 송로버섯이 아니면 포크도 들지 않던 사내. 그런 그의 앞에 놓인 것은 기름에 튀긴 닭 한 마리와 정체불명의 하얀 정사각형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경멸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프랑스 미식의 역사가 송두리째 뒤흔들렸습니다. 미식의 심장에 던져진 도발. 프랑스 파리. 에펠탑이 석양빛에 물들어 황금으로 타오르는 저녁 무렵이었다. 샹젤리제 거리 이면의 좁은 골목. 수백 년 전통의 프렌치 레스토랑들이 어깨를 맞대고 줄지어 선 이 거리는 프랑스인들이 세계 미식의 성지라 부르는 곳이었다. 이끼 낀 석벽 사이로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오고 유리창 너머로는 하얀 리넨 테이블보 위에 놓인 와인잔들이 촛불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고고한 거리에 한 귀퉁이에 이질적인 간판이 내걸려 있었다. 붉은 네온으로 빛나는 한글과 프랑스어가 나란히 적힌 간판. K-치킨 비스트로 서울의 밤. 간판 아래로는 젊은 파리지앵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었고 문이 열릴 때마다 마늘과 튀김 기름 냄새가 골목으로 밀려나왔다. 이 골목의 한 대의 검은 세단이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은색 머리카락을 올백으로 단정히 넘긴 사내가 내렸다. 30년 넘게 프랑스 미식계의 절대 권좌에 군림해온 평론가 피에르 아르노였다. 그의 혹평 한 줄이면 미슐랭 별이 떨어지고 그의 극찬 한마디면 무명 셰프가 하룻밤 사이에 스타가 되었다. 파리의 셰프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식재료 납품업자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렸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송로버섯 리소토가 아니면 입에도 대지 않고 그랑크리 빈티지 와인이 아니면 잔을 들지도 않는 사내. 그것이 피에르 아르노였다. 그가 이곳에 온 것은 순전히 잡지사 편집장 르네의 끈질긴 권유 때문이었다. K-푸드가 파리를 점령하고 있다니 내가 직접 가서 그 허상을 벗겨주어야겠군. 피에르는 길게 줄을 선 젊은이들을 한번 흘겨보고는 예약석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레스토랑 내부는 그의 예상과 달랐다. 한국식 인테리어가 프렌치 비스트로와 절묘하게 섞여 있었고 벽면에는 서울의 야경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피에르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기름에 닭을 튀겨내는 것이 요리라고? 그것은 미식에 대한 모독이며 수백 년 프랑스 요리 역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가 테이블에 앉았다. 하얀 리넨 냅킨을 무릎에 올려놓고 습관적으로 와인 리스트를 펼쳤다가 이내 덮어버렸다. 이런 곳에서 와인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실례겠지. 그때 피에르의 매서운 시선이 테이블 중앙에 놓인 작은 유리볼에 멈추었다. 투명한 액체 속에 하얀 정사각형 조각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낸 듯한 획일적인 모양. 코를 가까이 대자 시큼하고 저렴한 식초 냄새가 미세하게 올라왔다. 피에르의 미간이 잔뜩 찌푸러졌다. 이것이 뭡니까? 홀 직원이 공손히 대답했다. 치킨무입니다, 손님. 한국에서는 치킨과 함께 반드시 곁들이는 전통적인 반찬이지요. 반찬이라고? 피에르는 포크 끝으로 하얀 큐브를 톡톡 밀어냈다. 마치 실험실의 표본을 다루는 과학자처럼. 아니, 그보다는 오물을 치우는 사람에 더 가까웠다. 세상에 이런 조잡한 산성덩어리를 식탁에 올리다니. 이것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위대한 프랑스 요리 역사에 대한 끔찍한 테러입니다. 피에르는 안주머니에서 검은 가죽 수첩을 꺼냈다. 이 수첩은 프랑스 미식계에서 사형 선고문이라 불렸다. 여기에 적힌 한 줄이 레스토랑의 생사를 갈랐다. 피에르는 만년필 뚜껑을 열고 거침없이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최악의 미관, 가축이나 먹을 법한 형편없는 가니쉬, 미식의 성질을 모독하는 아시아의 패스트푸드.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것. 창밖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젊은 파리지앵들이 보였지만 피에르의 눈에 이 식당은 한 달도 채 버티지 못하고 쫓겨날 삼류 패스트푸드점에 불과했다.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프랑스 미식계의 황제. 그가 곧 경험하게 될 완벽한 굴복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다. 2번 튀긴 바삭함의 습격. 주문이 들어갔다. 피에르는 메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골랐다.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와 양념 치킨 반 마리.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이 식당의 수준을 바닥부터 점검하겠다는 뜻이었다. 30분이 흘렀다. 피에르는 수첩에 혹평을 적으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주방에서 기름이 끓는 소리가 들려왔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발소리가 바닥을 울렸다. 그리고 마침내 홀 직원이 커다란 접시를 들고 피에르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접시가 테이블에 놓이는 순간 피에르는 자신도 모르게 만년필을 멈추었다. 황금빛이었다. 기름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튀겨낸 치킨의 표면이 레스토랑의 조명 아래서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금박을 입힌 것처럼 고르고 촘촘한 튀김옷. 그 옆에는 붉은빛이 감도는 양념치킨이 마늘과 고추장의 향기를 뿜으며 자리를 잡고 있었다. 향기가 피에르의 코끝을 강타했다. 마늘의 알싸한 깊이, 참기름의 고소한 끝맛, 그리고 고추의 달큰하면서도 얼얼한 향이 층층이 쌓여 올라왔다. 프랑스의 어떤 허브 가든에서도 맡아보지 못한 복합적인 아로마였다. 향기 하나는 제법 자극적으로 꾸며냈군. 피에르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나이프와 포크를 들었다. 프라이드 치킨 한 조각을 접시 위에서 분리해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치 폭탄을 해체하는 사람처럼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다. 이를 가볍게 세웠다. 튀김옷에 치아가 닿는 순간 바삭 소리가 났다. 아니, 소리가 폭발했다. 마치 얇은 유리 공예품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극강의 크리스피한 파열음이 입안 가득 울려 퍼졌다. 피에르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것은 뭐지? 프랑스의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이런 식감은 없었다. 바게트의 바삭함도, 크루아상의 겹겹이 부서지는 결도, 이 치킨의 튀김옷이 선사하는 쾌감에는 비할 바가 못 되었다. 한국 특유의 이중 튀김 기술. 처음 튀겨 수분을 날리고 두 번째 튀겨 표면을 유리처럼 굳히는 그 기법이 만들어낸 예술적 식감이었다. 그리고 얇은 튀김옷을 뚫고 이가 살점에 닿는 순간 갇혀있던 뜨거운 육즙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다. 닭의 지방과 단백질이 고온에서 결합하며 만들어낸 천연의 감칠맛이 혀를 휘감았다. 피에르의 눈이 커졌다. 이어서 양념치킨에 손을 대었다. 붉은 양념이 코팅된 닭 조각을 입에 넣자 이번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렸다. 달콤함이 먼저 치고 들어왔다. 그 뒤를 매운맛이 따랐다. 다시 짭짤함이 밀려들고 마지막에 마늘의 깊은 향이 뒤를 바쳤다. 단짠단짠. 한국인들이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그 황금 밸런스가 입안에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대체 무슨 마법인가? 콧대 높은 입술이 저절로 벌어지며 감탄사를 내뱉을 뻔했다. 그러나 피에르는 가까스로 평정심을 유지했다. 30년 경력의 미식평론가가 닭튀김 따위에 흔들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서너 조각을 연거푸 집어 삼켰다. 5조각, 6조각. 포크가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7번째 조각에서 피에르의 손길이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뛰어난 튀김 기술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있었다. 기름이었다. 2번 튀긴 바삭한 껍질 안에 갇힌 기름기가 혀 위에 켜켜이 쌓이고 있었다. 양념치킨의 강렬한 맛도 반복되자 미각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마늘의 알싸함이 입천장을 쏘았고 고추장의 달콤함이 혀를 마비시켰다. 미각 피로. 프랑스어로는 파티그 귀스타티브라 부르는 현상이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뇌가 둔감해지는 것이다. 피에르는 포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입안이 기름기로 텁텁했고 혀는 양념에 절여져 더 이상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할 것 같았다. 승리자의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결국 여기까지군. 첫맛은 화려하게 현혹하지만 임의 기름진 한계를 드러내는 얄팍한 길거리 음식의 본질. 피에르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 수첩을 다시 펼쳤다. 만년필 뚜껑이 딸깍 열렸다. 이제 이 식당의 숨통을 끊을 최후의 한 줄을 적을 차례였다. 첫맛의 기교는 인정하나 끝맛의 품격은 제로. 기름에 익사하는 미각 위에 지어진 모래성. 수첩 위를 미끄러지는 만년필 끝에서 잉크가 번졌다. 그가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심신의 한수가 펼쳐지다. 피에르가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찰나였다. 등 뒤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단정한 하얀 조리복을 입은 동양인 남자가 서 있었다.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다. 눈매가 단단했고 입가에는 자신감에 찬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 레스토랑의 셰프 박준호였다. 서울 마포구 포장마차에서 닭을 튀기던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 사내. 프랑스 르 꼬르동 블루에서 정통 프렌치를 배웠지만 결국 아버지의 치킨으로 파리의 도전장을 내민 사내. 그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는 테이블 위에 방치되어 있던 유리볼을 피에르 앞으로 조용히 밀었다. 투명한 액체 속에서 하얀 큐브들이 찰랑거렸다. 손님, 치킨이 조금 느끼해지셨다면 이것을 곁들여 보시지요. 피에르가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차가웠다. 이 하얀 것 말입니까? 치킨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치킨과 반드시 함께하는 짝꿍이지요. 진정한 한국 치킨의 맛은 이 하얀 조각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피에르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불쾌함이 역력했다. 방금 전 이곳의 냄새를 맡아봤소. 싸구려 식초에 절인 공장 폐기물 같던데. 나의 섬세한 미각을 저런 산성 덩어리로 망치라는 뜻이오? 보통의 셰프라면 세계 최고 미식 평론가의 이런 독설에 움츠러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준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강렬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마포구 포장마차에서 아버지가 수십 년간 치킨무를 썰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준호야, 치킨은 치킨무가 있어야 비로소 치킨이 되는 거다. 준호가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한 입만 드셔보시지요. 그래도 형편없다고 느끼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식당의 문을 닫겠습니다. 피에르의 눈이 번뜩였다. 동양인 셰프의 당돌함에 기가 차면서도 어딘가 오기가 발동했다. 좋다. 이 하찮은 흰 덩어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직접 증명해주겠다. 피에르는 포크를 집어들었다. 유리볼에서 치킨무 한 조각을 건졌다. 투명한 식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주 작게 잘라낸 한 조각을 포크 끝에 올렸다. 그리고 의심과 경멸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주 천천히 입술 사이로 밀어 넣었다. 치아가 하얀 큐브의 표면에 닿았다. 아삭. 그 소리와 함께 피에르의 세계가 뒤집혔다. 차가웠다. 먼저 느껴진 것은 차가움이었다. 기름기로 텁텁해진 입안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청량함이 퍼져나갔다. 동시에 치아를 기분 좋게 튕겨내는 경쾌한 식감. 무의 조직이 아삭아삭 부서지며 세포 속에 갇혀있던 수분이 혀 위로 터져나왔다. 그 다음은 맛이었다. 과하지 않은 단맛이 먼저 찾아왔다. 설탕의 인공적인 단맛이 아니라 무 자체의 천연 당분과 식초의 산미가 빚어낸 절묘한 균형. 그 산미가 혀끝을 가볍게 자극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입안을 짓누르고 있던 기름기가 사라졌다. 마치 파도가 해변의 발자국을 지우듯 치킨의 잔향이 깨끗하게 씻겨나갔다. 마늘의 알싸함도 고추장의 얼얼함도 튀김 기름의 텁텁함도 전부 남김없이. 그리고 혀끝에 남은 것은 백지 상태의 미각이었다. 마치 찬물로 샤워를 마친 직후의 산뜻함. 미각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나 눈을 뜨는 듯한 감각. 세상의 모든 맛을 다시 새롭게 느낄 준비가 된 완벽한 초기화. 피에르의 손에서 포크가 떨어졌다. 쨍그랑 은색 포크가 접시 위에서 굴러 소리를 냈다. 오, 맙소사. 피에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방금 전까지 하찮은 식초 덩어리라 경멸했던 그것이 프랑스 최고급 다이닝에서 코스 사이에 내어놓는 레몬 소르베를 능가하는 아니 차원이 다른 완벽한 팔레트 클렌저로 변신한 순간이었다. 이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피에르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의 시선이 유리볼 속의 하얀 큐브들에 고정되었다. 방금 전까지 조롱의 대상이었던 투박한 무 조각들이 지금은 다이아몬드보다 찬란하게 빛나 보였다. 준호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 마포구 포장마차의 아버지가 있었고 치킨무를 아삭아삭 씹으며 소주를 기울이던 서울의 밤이 있었다. 폭주하는 미각의 심포니. 피에르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아니,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30년 미식 인생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만년필을 쥔 손이 아니라 포크를 쥔 손이. 체면은 이미 골목 저편으로 날아가 버렸다. 피에르는 포크를 내려놓더니 맨손으로 치킨무를 집어들었다. 파리 최고의 미식 평론가가
미슐랭 가이드에 살아있는 전설이 맨손으로 물을 집어먹고 있었다. 테이블 매너의 나라 프랑스에서 이것은 신성 모독에 가까운 행위였다. 그러나 피에르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아삭아삭 씹히는 무의 경쾌한 소리만이 레스토랑의 우아한 샹송 배경음악을 뚫고 울려 퍼졌다. 치킨무 2조각을 씹어 삼킨 뒤 피에르는 방금 전까지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고 선언했던 치킨을 다시 집어 들었다. 프라이드 치킨 한 조각을 크게 베어 물었다. 바삭 그리고 육즙 맙소사. 같은 치킨이었다. 분명 같은 치킨이었다. 그러나 맛이 완전히 달랐다. 치킨무가 미각을 초기화시킨 뒤 다시 맛보는 치킨은 마치 처음 만나는 음식처럼 선명하고 생생했다. 기름기가 느끼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튀김옷의 바삭함이 더 또렷하게 살아났고 닭고기의 감칠맛이 이전보다 훨씬 깊고 풍부하게 다가왔다. 피에르는 양념치킨에 손을 뻗었다. 붉은 양념이 번들거리는 닭 조각을 크게 한 입 물었다. 매콤하고 달콤한 양념이 혀를 휘감았다. 그리고 곧바로 치킨무 2개를 입안에 털어넣었다. 그 순간 입안에서 교양곡이 울렸다. 양념의 강렬한 불꽃을 치킨무의 차가운 산미가 부드럽게 진압했다. 매운맛의 잔여가 사라지고 달콤함의 여운만이 길게 남았다. 그리고 다시 백지 상태. 다시 치킨. 다시 폭발. 다시 치킨무. 다시 초기화. 끝이 없었다. 말 그대로 끝이 없는 미식의 순환이었다. 단일 메뉴인 닭튀김이 이 하얀 무 조각 하나만으로 전식과 본식과 후식이 끝없이 반복되는 완벽한 코스 요리로 탈바꿈한 것이다. 천재적이다. 피에르가 소리쳤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파리 미식계의 냉혈한으로 유명한 피에르 아르노가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본 사람은 프랑스 전역을 통틀어 아무도 없었다. 기름의 무거움을 아삭한 식감과 산미로 끊어내며 혀를 끊임없이 리셋시키다니. 이것은 요리의 과학을 완벽히 통달한 자만이 설계할 수 있는 거대한 미식의 심포니야. 피에르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다. 감격의 눈물이었다. 30년간 세계 최고의 요리를 먹어온 사내가 한국의 소박한 무 절임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피에르는 수첩을 집어들었다. 아까 적어놓은 혹평이 빼곡한 페이지를 찢었다. 팍팍 찢어서 테이블 위에 뿌렸다. 종이 조각이 눈발처럼 흩날렸다. 그리고 새 페이지를 펼쳐 적기 시작했다. 위대한 발견. 조연인 줄 알았던 투박한 무 조각이 사실은 전체 요리를 지배하고 조율하는 진정한 마에스트로였다. 한 마리의 닭을 온전히 비우는 동안 피에르는 깨달았다. 이 식탁의 주인공은 황금빛 치킨이 아니었다. 치킨 자체의 맛보다 치킨을 서포트하며 요리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치킨무에 미친 존재감이야말로 이 레스토랑의 진짜 비밀 무기였다. 주연을 빛내기 위해 존재하면서도 주연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서도 실은 전체 극을 지배하는 숨은 연출가. 피에르의 접시 위에는 닭뼈만 남았다. 유리볼은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미식가의 얼굴에는 벅찬 환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파리를 뒤덮은 하얀 큐브의 난. 피에르의 기행은 주변 테이블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파리 미식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맨손으로 음식을 집어먹고 소리를 지르고 눈물까지 흘리는 광경을 목격한 손님들의 호기심이 폭발한 것이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피에르와 두 테이블 거리에 앉아있던 중년의 프랑스 부부였다. 남편이 아내에게 속삭였다. 여보, 저 사람 피에르 아르노 아니요? 르 피가로의 그 무서운 평론가. 저 사람이 저렇게 흥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도대체 저 하얀 것이 뭐길래? 부인이 자신의 테이블에 놓인 유리볼을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던 하얀 큐브들이 식초 물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부인이 조심스럽게 포크를 뻗었다. 남편이 말렸다. 그거 식초 냄새 나지 않소? 위험한 거 아니요? 피에르 아르노가 눈물을 흘릴 정도의 것이라면 한번 먹어봐야지요. 부인이 치킨무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아삭. 부인의 눈이 둥그레졌다. 치킨 한 조각을 먹고 다시 물을 먹었다. 그리고 부인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오모나미, 이것 좀 먹어봐요, 당장. 남편도 따라 먹었다. 남편의 표정이 변했다. 그리고 옆 테이블로 소문이 번졌다.
마치 들불처럼. 한 테이블에서 감탄이 터지면 옆 테이블이 따라 먹었고 그 테이블에서 탄성이 나오면 또 그 옆 테이블이 유리볼에 손을 뻗었다. 도미노였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레스토랑 전체가 치킨무의 아삭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고급스러운 샹송 배경음악 위로 아삭아삭, 아삭아삭 수십 명이 동시에 물을 씹는 소리가 기묘한 타악기 연주처럼 울려 퍼졌다. 그리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가르송, 여기 하얀 큐브 더 줘요. 금발의 우아한 마담이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직원을 불렀다. 텅 빈 유리볼을 들어 보이며 애타는 표정이었다. 우리 테이블도 큐브 추가요. 돈은 얼마든지 내겠소. 정장을 빼입은 백발의 노신사가 손을 번쩍 들었다. 그의 옆에서는 젊은 커플이 유리볼 바닥에 남은 식초 국물까지 들이켜고 있었다. 무 리필이요. 무 리필. 여기저기서 테이블을 두드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콧대 높기로 소문난 파리지앵들이 체면을 완전히 구기고 그릇을 들어 보이며 하얀 큐브를 요구하는 광경. 레스토랑의 우아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시장통을 방불케 하는 광란의 도가니로 변해 있었다. 홀 매니저 마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주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셰프님, 큰일 났어요. 준호가 기름튀김기 앞에서 돌아보았다. 왜요? 치킨이 모자라요? 아니요. 치킨은 산더미예요. 치킨무가 다 떨어졌어요. 손님들이 하얀 큐브를 내놓으라며 폭동을 일으킬 기세라고요. 준호의 눈이 커졌다. 치킨 리필이 아니라 무 리필. 17살의 아버지의 포장마차를 도우며 치킨무를 썰기 시작한 이래 20년,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었다. 준호는 냉장고를 열었다. 준비해둔 치킨무통이 3개 남아 있었다. 그는 통을 모두 꺼내 큰 유리볼에 쏟았다. 하얀 큐브들이 쏟아지는 모습이 마치 보석을 쏟아내는 것 같았다. 전 직원 투입. 무 먼저. 치킨은 나중에. 준호의 외침에 주방 직원들이 일제히 물을 써는 작업에 들어갔다. 칼이 도마 위에서 탕탕탕 리드미컬하게 울렸다. 네모 반듯한 하얀 큐브들이 쏟아져 나왔고 식초와 설탕과 물의 황금 비율로 조합된 절임물에 담겨 즉석에서 만들어졌다. 레스토랑 홀에서는 치킨무가 담긴 유리볼이 테이블에 놓일 때마다 환호성이 터졌다. 마치 전시 배급을 받는 시민들처럼 손님들은 유리볼이 도착하자마자 다투어 포크를 뻗었다. 콧대 높은 프랑스인들이 한국의 밑반찬 하나에 이토록 처절하게 매달리는 광경. 파리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 전무후무한 하얀 큐브 품귀 현상은 한국의 소박한 부재료가 세계 미식의 중심지를 완벽하게 농락하고 정복해 버린 통쾌한 승리의 순간이었다. 우르 피가로 일면을 장식하다. 다음 날 아침 파리의 거리에는 아직 새벽 안개가 걷히지 않았다. 신문 가판대 앞에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프랑스 최고 권위의 일간지 르 피가로의 일면 때문이었다. 대문짝만 한 제목이 파리의 아침을 뒤흔들었다. 기적의 하얀 큐브. 프랑스 미식이 길을 잃었을 때 한국이 해답을 제시하다. 피에르 아르노의 서명이 선명한 칼럼이었다. 평소 자국 요리에 대한 지독한 국수주의자로 외국 음식에는 칼날 같은 혹평만을 쏟아내던 그였다. 그의 펜 끝에서 이런 글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프랑스 미식계의 진도 8의 지진이었다. 피에르는 썼다. 나는 30년간 프랑스 요리가 세계 최고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버터의 풍미, 크림의 깊이, 소스의 예술, 그것이 미식의 정점이라 자부했다. 그러나 어젯밤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그 묵직함에 갇혀 입안을 정화하는 본질적인 기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한국의 치킨무는 채소를 절이는 완벽한 산성 비율과 삼투압의 과학을 통해 가장 저렴한 재료로 가장 완벽한 미식의 균형을 창조해냈다. 이것은 곁들임 반찬이 아니다. 인류 미식사에 기록돼 위대한 발명품이다. 칼럼은 삽시간에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로 번역되어 수십만 번 공유되었다. 해시태그 화이트 큐브가 트위터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다. 프랑스 미식계가 요동쳤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미슐랭 3스타 셰프들이었다. 자존심의 화신들인 이 사람들이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K-치킨 비스트로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한 것이다. 변장이 어설퍼서 금방 들통이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파리 7구의 미슐랭 3스타 셰프 장클로드는 주머니에 몰래 챙겨온 온도계와 당도계로 치킨무의 성분을 측정했고 16구의 유명 파티시에 마들렌은 치킨무 한 조각을 지퍼백에 넣어 가방에 숨기다 직원에게 들켜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졌다. 수백만 원짜리 와인의 산도를 분석하듯 프랑스 최고의 요리 과학자들이 치킨무의 식초 농도, 당분 비율, 무의 수분 함량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파리 외곽의 비밀 요리 연구소들이 밤새 불을 밝혔다. 하얀 실험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물을 썰고 식초를 배합하고 현미경으로 무의 세포 구조를 관찰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사태는 더 커졌다. 프랑스 최고의 요리 학교 르 꼬르동 블루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안건은 단 하나. 정규 커리큘럼에 한국식 무 절임 과학을 특별 과목으로 신설할 것인가. 이것은 프랑스 요리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반대파 교수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자존심으로 배를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뒤처지면 그때는 자존심이 밥을 먹여줍니까? 찬성파 교수가 응수했다. 경론이 벌어졌다. 표결은 찬성 11표, 반대 4표. 르 꼬르동 블루 145년 역사상 최초로 한국 음식이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는 순간이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뉴스 속보가 전파를 탔다. 앵커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프랑스 최고 권위의 미식 평론가가 한국의 치킨무를 인류 미식사의 위대한 발명품이라 극찬했습니다. 르 꼬르동 블루에서는 한국식 무 절임을 정규 과목으로 신설했으며 서울 마포구의 작은 포장마차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보던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안경을 벗었다. 준호의 아버지였다. 40년간 닭을 튀기고 물을 썰어온 손. 그 투박한 손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도마 위에 물을 집어들고 다시 칼을 들었다. 탕, 탕, 탕. 네모 반듯한 하얀 큐브가 도마 위에 쏟아졌다. 40년째 변하지 않는 크기, 변하지 않는 맛이었다. 1세계의 식탁을 지배한 하얀 큐브. 1년이 흘렀다. 하얀 큐브의 위상은 치킨의 조연을 넘어 전 세계 파인 다이닝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 대통령의 국빈 만찬이 열리는 연회장이었다. 수백 개의 촛불이 크리스털 샹들리에에 반사되어 천장 위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메인 디시는 프랑스의 자존심, 푸아그라 스테이크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스테이크가 아니라 그 옆에 놓인 작은 그릇에 쏠려 있었다. 영롱하게 빛나는 크리스털 그릇. 그 안에 가지런히 담긴 하얀 큐브들. 프리미엄 치킨무였다. 프랑스 최고의 크리스털 공방 바카라에서 특별 제작한 전용 그릇에 담겨 국빈 만찬의 당당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미국 대통령이 먼저 포크를 뻗었다. 스테이크가 아니라 치킨무를 향해서. 이 한국의 화이트 큐브가 없다면 고기의 맛을 절반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한입 베어 물고 감탄하는 미국 대통령에게 프랑스 대통령이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화답했다. 동의합니다. 사실 저는 요즘 식사 때마다 이것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셰프에게 없으면 만찬을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지요. 좌중에서 웃음이 터졌다. 그 웃음 사이로 아삭아삭 물을 씹는 소리가 은은하게 섞여들었다. 한국의 치킨무 공장들은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 24시간 풀가동 중이었다. 뉴욕 타임스 스퀘어의 초대형 전광판에는 치킨무 글로벌 광고가 송출되고 있었다. 유명 할리우드 배우가 아삭하게 치킨무를 베어 무는 슬로우 모션 영상. 그 아래 문구가 떠올랐다. 화이트 큐브. 리셋 요 테이스트. 리셋 요 라이프. 뉴욕 한복판을 지나는 수만 명의 시선이 그 광고에 멈추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프랑스의 크리스토플은 치킨무 전용 실버 포크를 한정판으로 출시했고 바카라는 치킨무 보관용 크리스털함을 제작했다. 한 개에 3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으나 출시 당일 전량 매진되었다. 영국의 해러즈 백화점에는 프리미엄 치킨무 코너가 상설 매장으로 입점했고 일본 긴자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코스 요리 중간에 치킨무를 팔레트 클렌저로 내놓는 것이 정석이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인 파리. K-치킨 비스트로 서울의 밤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프랑스 정부가 셰프 박준호에게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를 수여하기로 한 것이다. 프랑스 요리가 아닌 외국 요리를 하는 셰프에게 이 훈장이 주어지는 것은 프랑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레스토랑은 하객들로 가득했다. 프랑스의 셰프들, 미식 평론가들, 언론인들, 그리고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까지. 준호는 하얀 셰프 코트를 단정히 입고 단상 앞에 서 있었다.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떨리지는 않았다. 아버지의 포장마차에서 처음 치킨무를 썰던 17살의 밤부터 이 순간까지의 모든 날들이 그의 등을 받쳐주고 있었으니까. 단상에 오른 사람이 있었다. 훈장을 수여할 인사. 다름 아닌 피에르 아르노였다. 1년 전 이 식당에서 하얀 큐브를 공장 폐기물이라 조롱했던 바로 그 사내. 은색 머리카락은 여전했으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오만함 대신 겸허함이 깃들어 있었다. 피에르가 마이크 앞에 섰다.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가장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이 조용해졌다. 한국의 치킨을 길거리 음식이라 비웃었고 치킨물을 공장 폐기물이라 경멸했습니다. 30년간 프랑스 요리만이 세계 최고라 믿어온 저의 편견은 그만큼 높은 벽이었습니다. 피에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 벽을 무너뜨린 것은 거대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하얗고 투박한 무조각 하나였습니다. 그 한 조각이 제 미각을 깨웠고 제 오만을 깨트렸고 제 세계를 넓혀주었습니다. 피에르가 준호를 바라보았다. 박준호 셰프, 당신은 프랑스의 닭튀김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겸손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소박한 재료 안에 가장 위대한 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을. 미식이란 비싼 재료의 나열이 아니라 음식과 음식 사이의 균형과 조화라는 것을. 당신의 하얀 큐브가 오만했던 저와 세계 미식을 구원했습니다. 피에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는 붉은 벨벳 쿠션 위에 놓인 금빛 훈장을 들어 준호의 가슴에 달아주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준호의 손을 굳게 맞잡았다. 준호는 훈장의 무게를 가슴으로 느꼈다. 그러나 그 무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객석 맨 뒷줄에 앉아있는 백발의 노인. 낡은 점퍼를 입고 투박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준호의 아버지였다. 준호가 마이크 앞에 섰다. 이 훈장은 제 것이 아닙니다. 객석이 술렁였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40년간 닭을 튀기고 매일 아침 물을 썰어 치킨물을 담그신 제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치킨은 치킨무가 있어야 비로소 치킨이 된다고. 그 말을 저는 오늘에서야 온전히 이해합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객석 맨 뒷줄의 노인도 투박한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소리 없이 40년간 그래왔듯이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프랑스인들이 일어섰고 한국인들이 일어섰고 전 세계에서 온 미식가들이 일어섰다. 박수 소리가 레스토랑을 가득 채우고 열린 문을 통해 파리의 골목으로 흘러나갔다.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서민적인 반찬이었던 치킨무. 포장마차의 비닐봉지에 담겨 무심히 건네지던 그 하얀 큐브가 이제 전 세계의 식탁을 지배하고 미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전무후무한 K-푸드의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그 전설의 시작은 마포구 포장마차에서 물을 썰던 한 아버지의 손끝이었다. 여러분, 오늘 치킨 드실 때 무심코 집어 먹던 그 하얀 큐브, 치킨물을 한번 다시 바라봐 주세요. 그 소박한 한 조각 안에 기름기를 씻어내는 과학이 있고 미각을 되살리는 지혜가 있고 세계를 놀라게 할 힘이 있습니다. 가장 하찮아 보이는 것이 가장 위대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